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래성의 마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인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어릿광대. 춤은 또 한 차례 끝났다. 백남수와 헤어진 공작 부인은 저편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이선배 옆으로 걸어갔다. 그때 이선배는 얼른 포켓에서 커다란 마스크를 꺼내 눈과 이마를 가리면서 몸을 일으켰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일 군을 대신하여 이 흥미있는 가장무도회를 구경할 셈으로. 이 선배는 역시 아까 차에서 연습한 그 목소리로 더욱 신경을 쓰며 인사를 나누었다. 공작 부인은 약간 수심 띤 얼굴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일 씨와는 전부터 친분이 있으셨어요? 저와 수일은 막역지우지요. 수일 군의 일신상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공작 부인의 주옥 같은 두 눈동자가 반짝하고 빛났다. 공작 부인, 이리 좀 나오시죠. 이 선배는 앞장을 서서 홀박 발코니로 나갔다. 달빛이 명수대 일대에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래, 수일 씨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나 그때 자칭 화가 이 선배는 엄숙한 목소리로 공작 부인 하고 힘있게 불렀다. 순간 공작 부인의 화려한 얼굴빛이 금세 어두워졌다. 네? 백용호 씨와의 결혼식을 끝끝내 거행하실 작정입니까? 이 선배의 물음이 떨어지자마자 공작 부인의 관을 쓴 머리가 창백한 달빛 속에서 힘없이 수그러졌다. 대답을 하십시오. 당신의 대답 여하에 따라 수일군의 일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순진하고 쾌활한 청년으로부터 당신은 영원한 행복을 빼앗으려는 겁니까? 대답을 하시오. 그에게 준 사랑의 말, 자기 입으로 한 말에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나 공작 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수그렸던 머리를 들어 달빛이 곱게 내린 한강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꿈과 같은 요요한 세계, 멀리 경성시가의 울긋불긋한 네온이 호화롭게 흐른다. 수일씨, 수일씨. 약간 떨리는 공작 부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긴 한숨과 함께 얽혀나왔다. 운명은 수일씨와 제가 서로 사모하는 마음은 허락했으나 결혼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돌아가시면 부디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백용호 씨의 재산과 결혼하시렵니까? 말씀을 삼가세요.
그러면 백 선생은 나의 예술 파트너, 나의 예술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 나의 세계적 진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의리를 구별하시죠. 저는 연애 지상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을 수일 씨에게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시는 수일군의 자취를 찾으려는 생각은 마시오. 이 선배가 던진 최후의 한마디는 확실히 공작 부인의 가슴을 바늘로 찌른 듯 긴 눈썹 밑에 숨어있던 두 눈동자가 쏘는 듯이 이 선배를 쳐다보았다. 그때 젊은 안내인이 밖으로 나오면서 아씨 삼청동에서 오셨습니다 하고 공손히 알렸다. 아, 그래? 하고 공작 부인은 잠깐 주저하는 모양을 보이더니 그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한마디를 남겨놓고 약혼자를 맞이하러 홀 안으로 들어갔다. 이 선배는 공작 부인이 사라진 홀문 쪽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면서 중얼거린다. 아, 절망이다. 암흑이로구나. 발코니에서 이 선배와 헤어진 공작 부인은 지금 홀 안으로 들어서는 배경호와 그의 딸 정란을 향하여 걸어갔다. 늦었습니다. 화려한 러시아 귀족 복장을 한 배경호는 서양 사람 모양으로 젊은 약혼자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아버지는 오늘 밤 자기를 레흐 류도프 공작이라고 부르란답니다. 저 카츄샤를 위하여 일생을 참회 생활로 보낸 도덕적 연예인. 스페인의 집시 카르멘으로 분장한 정란이 냉큼 나서면서 공작 부인의 손목을 잡았다. 하하하, 레흐 류도프 공작. 공작 부인은 반만큼 웃는 낯으로 그럼 나도 저 천진난만한 카츄샤로 분장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약혼자의 딸 정란의 부드러운 어깨를 정답게 껴안았다. 그 한마디가 늙은 배경호를 어지간히 만족시킨 모양이다. 카츄샤가 공작의 면류관을 썼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하하하. 배경호는 눈부신 듯이 젊은 약혼자의 아담한 눈동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레흐르도프 공작이라는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는 공작의 일치에 무척 흥미를 느끼시는 모양이야. 그렇지 않아요? 레흐르도프 공작 부인? 얘는 입이 너무 빨라서. 그래, 그렇지 않으셔요, 아버지? 그래, 네 말이 맞았다. 3년 전 어머니를 여인 정란은 홀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작년 봄 피여자 전문학교 음악과를 마치고 혼담이 비오듯 쏟아지는 금방석 위에 앉아있는 정란이었다. 그 수많은 혼담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 하나가 그리스 조각형의 미남자 오상억 변호사였다. 청년 변호사 오상억은 법조계에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존재일 뿐더러 배경호의 고문 변호사란 지위로 보더라도 백정란의 약혼 상대자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다. 더구나 배경호는 딸 정란에게 오상억을 택하기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란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한 가지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작년 봄 학위 논문이 통과된 의학박사 문학수와의 사이에 얽힌 로맨스였다. 정란은 마침내 아버지를 설득해 문학수와 약혼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작년 늦은 가을의 일이었다. 이제 마침내 이 호화롭던 가장 무도회가 돌연 공포의 세계로 변하게 된 시점에 이르렀다. 그것은 유랑한 음악에 맞추어
약혼자 백영호를 상대로 한 차례 춤을 추고 난 공작 부인이 저편 소파에 걸터 앉아서 자기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실크엣의 신사 이선배와 시선이 부딪히면서 그 청아한 눈동자가 구름 낀 하늘처럼 어두워졌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왜 그리 안색이 좋지 못하시오? 무슨 근심되는 일이라도. 백영호의 음성은 언제나 은근히 그리고 부드럽게 굴러나오는 것이다.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잠깐 화장을 고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공작 부인이 이 선배 앞을 지나 복도로 나가버린 지 약 5분 후 돌연 아! 하고 마치 장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릴까? 열광적으로 춤추며 돌아가던 여러 손님들은 마치 방바닥에 얼어붙은 듯이 우뚝 멎었다. 그때 또 한 번 아! 아! 하고 외치는 공작 부인의 공포에 찬 목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었다. 공작 부인의 목소리 아닌가? 이게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가? 방바닥에 얼어붙은 듯이 우뚝 멎었던 손님들은 다음 순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예감을 느끼면서 떠들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쏜살같이 홀 밖으로 뛰어나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나는 턱시도에 실크햇을 쓴 이선배의 검은 그림자요. 하나는 레을리도프로 분장한 백영호의 흰 그림자다. 공작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선배의 고함소리다. 화장실에 있을 겁니다. 백영호의 목소리다. 이선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넓은 복도를 왼편으로 다른박질해 갔다. 그는 전부터 공작 부인의 화장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서슴지 않고 왼편 복도 맨 나중방 도어를 힘차게 열어젖혔다. 그 순간 아! 하고 외치는 이선배의 놀란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덜컥하고 눌렀다. 사람들은 대체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 커다란 삼명경 앞에 무참히 쓰러져 있는 공작 부인의 몸뚱이, 공작 부인의 왼편 어깨 위에 날카로운 비수가 박혀 있지 않은가?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이선배와 백영호는 한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쓰러진 공작 부인 옆으로 뛰어갔다. 빨리빨리 저 주홍빛 어릿광대를 들창으로, 그 들창으로. 공작 부인의 숨찬 목소리와 함께 그의 백납처럼 흰 손가락이 활짝 열어젖힌 달빛 어린 창밖을 가리키며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순간 그 주책 없이 희죽희죽 웃으며 돌아가던 공마단의 웃음단지 어릿광대의 간판 같은 얼굴이 번개같이 눈앞에 떠올랐다. 공작 부인이 말한 어릿광대란 한마디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백영호의 아들 백남수였다. 그는 아까부터 수상한 어릿광대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속히 정원을 뒤져봅시다. 백남수는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들창을 넘어 달빛이 희미한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손님들은 감히 그의 뒤를 따라 나갈 용기가 없다는 듯이 돌부처처럼 우뚝 서서 자기네들도 조금 전에 목격한 어릿광대의 무서운 환상을 머리에 그려볼 뿐이었다. 한편 이 선배는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는 공작 부인의 어깨로부터 그처럼 절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으로 칼자루를 싸서 쥐고 뽑으면서 경찰 당국이 올 때까지는 아무도 이 칼에 손을 대지 마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시켰다. 얼른 보기에 상처는 그리 깊지 않았으나 정신을 잃어버린 공작 부인의 납덩이처럼 해말쑥한 얼굴에는 그 어떤 무서운 광경을
아직도 눈앞에 보는 듯한 공포의 빛이 드리워 있었다. 이거 대체 어찌된 일이오? 까닭 모를 이 무참한 봉변에 배경호는 절반쯤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술의 경험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하고 이 선배가 물었을 때 배경호의 딸 정란이 제 옆에 서 있는 투우사의 등을 살그머니 밀었다. 변변치는 못하지만 투우사로 가장한 청년은 서슴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오, 문군, 빨리 손 좀 써주게. 하는 배경호의 말에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상인 듯 싶습니다. 그가 바로 정란의 약혼자인 의학 박사 문학수 그 사람이다. 오상옥 변호사의 눈초리가 쏘는 듯이 문학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동안 공작 부인의 상처를 만져보고 난 문학수는 상처에다 붕대를 대면서 극히 경상이니까 그리 염려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극도의 공포로 말미암아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지요. 하고 설명하였다. 그때 이 선배는 하여튼 누구든지 빨리 경찰에 전화를 걸어주시오. 전화는 2층 서재에 있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정신없이 쓰러진 공작 부인을 안고 옆방 침실로 들어가서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눕혔다.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의 현관을 들어섰다는 수상한 화가 이 선배는 대체 전화기가 2층 서재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한 달 후면 공작 부인의 남편이 될 배경호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소 공작 부인을 안고 침실로 옮긴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그러나 배경호 이하 여러 손님들은 그가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을 찾았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공작 부인을 칼로 찌르고 들창을 넘어 도망한 저 어릿강대의 가장을 한 무서운 악마의 환영이 그들로부터 그런 생각을 해볼 여유를 빼앗아 간 것이다. 그때 만일 탐정소설가 백남수가 그것을 보았던들 이 모순된 이 선배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야 어릿강대의 뒤를 쫓아 밖으로 나갔던 백남수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어떻게 되었소? 여러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백남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리 뒤져도 보이질 않습니다. 한 길 반이나 되는 돌담을 넘어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정원을 통해서 정문 밖으로 밖엔 도망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바로 정문 밖을 순회하던 경찰들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런 수상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그놈은 아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원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 그 경찰은 지금 어디 있소? 정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남수, 오상옥 변호사, 의사 문학수 등 여러 사람이 한 번 더 정원을 이잡듯이 뒤져보았으나 이상한 어릿광대의 그림자는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한편 정신을 잃어버렸던 공작 부인이 눈을 밤만큼 뜨고 악몽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어릿광대가 나를 하고 아직도 무서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정신 차리시오, 은몽씨. 배경호는 공작 부인의 핏기 없는 흰 손을 잡고 애처로운 듯 서너 번 흔들었다. 상처는 극히 가벼우니 염려 마시고 속히 그 수상한 어릿광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고 묻는 이 선배의 말에 공작 부인은 이상스러운 표정으로 이 선배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저를 화장실에서 이 침실로 옮겨주신 이는 어느 분이에요? 하고 의외의 말을 물었다.
저올시다. 긴급한 때라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침대로 옮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작 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두 눈을 스르르 감았다. 공작 부인은 실로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비록 정신은 잃었다 할지라도 아까 자기가 화장실로부터 침실로 안겨올 때 자기의 코를 찌른 채취는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는 몸 냄새였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공작 부인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독특한 몸 냄새를 어디서 맡아보았으며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때 그런데 빨리 그 어릿광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고 재촉하는 이 선배의 말에 공작 부인은 감았던 눈을 다시 뜨면서 입을 열었다. 공작 부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는 홀에서 백영호와 춤을 추고 나서 화장을 고칠 셈으로 홀 밖으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고치고 있노라니까 언제 어디로 들어왔는지 주홍빛 어릿광대 옷을 입은 어릿광대가 바람처럼 등 뒤로 쑥 나타나는 것이 거울에 비쳤다. 부인이 그만 악 하고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 시퍼런 칼날이 왼편 어깨 위로 번쩍 들렸다고 한다. 공작 부인은 그때의 무서운 광경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듯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래, 그만 악하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러나 칼진 손이 제 왼편 어깨 위로 번쩍 들리던 것과 제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들창 밖으로 달아나던 것만은 기억하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오상옥 변호사가 범인은 왼손잡이다. 하고 중얼거리는 말에 그렇다. 공작 부인의 등 뒤에 섰던 범인이 만일 왼손잡이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처럼 오른손을 쓴다면 당연히 공작 부인의 오른편 어깨를 찔렀을 테니까. 하고 오상옥 변호사의 말을 지지한 것은 탐정소설가 백남수였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어릿광대 옷으로 정체를 감춘 범인이 대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현관을 지키고 있던 안내인도 그런 수상한 사람을 들여보낸 기억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는 사이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법주임 인경부가 10여 명의 부하를 인솔에 도착하고 그 뒤를 이어 검사국으로부터 박 검사가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그 이상 더 신통한 발견은 못하였으며 다만 흉기인 단도 한 자루를 유일한 물적 증거품으로 압수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다. 경찰 일행이 손님들을 홀 안으로 몰아넣고 간단한 취조를 하려고 하였을 때 조금 전까지도 보이던 저 수상한 화가 이 선배가 마치 요술사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선배라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인경부와 박 검사는 남수를 쳐다보며 물었다. 자칭 화가 이 선배라는 자가 오늘 밤 이 무도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하고 백남수는 이 선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다. 그리고 곧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을 불러들여 물어보았더니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고 말했다. 에이, 바보 같은 자식. 인경부는 막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참는 얼굴이었다. 지금이라도 즉시 뒤를 따라라. 그리 멀리는 못 갔을 것이다. 하고 부하들에게 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고 이번에는 백남수를 향하여 그 어릿광대가 홀에 나타난 것은 모두 몇 번이 되는가요? 단 한 번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요? 공작 부인이 춤을 한 차례 추고 안으로 들어간 후입니다. 여러 손님들도 백남수의 증언을 지지하였다.
인경부는 공작 부인을 향해 물었다. 당신은 그때 어릿광대를 보았습니까? 저는 못 보았어요. 제가 다시 홀로 나왔을 때는 벌써 그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그 어릿광대는 저와 엇바뀌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가 이선배라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그분과는 오늘 밤이 처음입니다. 다른 손님의 대신으로. 공작 부인은 말을 끊었다. 다른 손님의 대신이라고요? 숨김없이 똑똑히 말씀해 주시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말이 없었다. 공작 부인의 주저하는 낯빛을 눈치챈 인경부는 조금 엄숙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의 대신으로 이 선배란 작자가 이 가장무도회에 참석했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작 부인은 그 망설이는 눈동자로 옆에 있는 배경호를 한번 쳐다본 후에 김수일이라는 역시 화가가 오늘 밤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의 친구인 자기가 대신 무도회를 구경할 셈으로 왔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전부 말씀드렸어요. 공작 부인은 돌연 어깨에 받은 상처에 고통을 느끼는 듯이 양미간을 찌푸리고 귀찮다는 얼굴로 눈을 감았다. 미안합니다만 자세한 신문은 후일로 미뤄주시오. 무척 고통을 느끼는 모양이니까. 옆에 서 있던 배경호가 애처로운 듯이 인경부에게 정중히 말했다. 한 가지만 더 그 김수일이란 화가의 주소를 알려주시겠소? 그러나 공작 부인은 들은 채 만체하고 눈을 뜨지 않았다. 속히 말씀해 주시오. 1분이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그러나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미안하지만 내일로. 배경호가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였다. 인경부도 하는 수 없이 공작 부인에 대한 신문을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인경부가 발머리를 돌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잠깐 하고 불러가지고 아까 이 선배가 자기를 발코니로 끌고 나가서 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한 후에 김수일 씨의 주소는 설인동 중앙아파트 7호실 하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중앙아파트 7호실. 사법주임 인경부의 눈이 번쩍 빛났다. 경부 임세훈은 근 20년 동안이나 탐정이란 직무에 몸을 던진 노련한 경찰관이다. 그의 미나란 수완과 초인적인 정력은 사실 놀랄만 하였으며 어떠한 범죄자라도 그가 한번 훑어보는 눈초리 아래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손을 댄 범죄 사건은 태반이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소한 사건뿐이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자기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 탐정소설처럼 흥미있고 호화로운 범죄, 기상천외의 재주를 가진 범인을 상대로 마음껏 한번 싸워보고 싶은 충동을 언제나 느끼던 바이다. 그러던 차 오늘 밤 이 화려한 가장무도회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돌발한 이 살인미수 사건을 눈앞에 볼 때 그의 가슴은 마치 예술가가 느끼는 창작욕 이상의 흥분을 느끼는 것이었다. 더구나 세계적 무희 공작 부인에게 칼을 던진 범인이 화려한 예술을 심벌로 하는 어릿광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거기서 실로 악마시와도 같은 공포를 전신에 깨달았던 것이다.
이 사건만은 내 손으로 해결하리라. 이리하여 임경부는 부하 한 명에게 손수건으로 싼 단도를 내주며 도 경찰부 감정가로 가지고 가서 감정 결과를 보고하라는 분부를 내린 후에 자기는 부하 2명을 거느리고 명수대 공작 부인의 저택을 나서서 바로 시내 설인동을 향하여 달빛이 낮같이 쏟아져 내리는 한강 인도교를 기운 있게 몰아댔다. 늙은 배경호 씨와 젊은 공작 부인의 약혼, 백정란의 약혼자인 의학 박사 문학수는, 그리고 정란을 따르는 오상옥 변호사는 화가 김수일과 공작 부인의 연애 사건은 수상한 화가 이선배라는 작자는 어릿광대의 정체는 이러한 의문이 임경부의 머릿속을 질서 없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그때 부하 한 사람이 임경부를 향해 그런데 저 수상한 화가 이 선배를 따라간 경찰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무슨 소득이 있는 모양이죠? 하고 물었으나 임경부는 묵묵히 쿠션에 몸을 파묻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도대체 대답이 없다. 그것도 그럴 법한 것이 임경부는 지금 저 악마의 가장인 주홍색 어릿광대 옷을 이 사람에게도 입혀보고 저 사람에게도 입혀보고 하면서 가장 속에 숨은 범인의 정체를 머리에 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 선배란 인물에다 어릿광대 옷을 입혀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임경부는 곧 그것을 벗기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째서? 이 선배와 그 어릿광대는 결코 동일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릿광대가 번글거리는 얼굴로 호란에 나타났을 때 이 선배는 확실히 탐정소설가 백남수와 함께 소파에 걸터 앉아서 멀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부르짖는 공작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을 듣고 배경호와 함께 홀 밖으로 뛰어나간 것도 이 선배였다. 그렇다. 이 선배는 결코 범인이 아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선배는 경찰들의 눈을 피해 도망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의 현관을 들어섰다는 그가 2층 서재에 전화기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아는가? 하여튼 이 선배가 범인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관계 인물이라는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임경부는 돌아가면서 전부 한 번씩 이 주홍색 어릿광대 옷을 입혀보았다. 탐정은 어떤 인물이라도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탐정학 제1과의 교훈 그대로 탐정소설가 백남수를 의심하고 의학 박사 문학수를 의심하고 변호사 오상옥을 의심하고 나중에는 배경호와 그의 딸 정란까지를 의혹의 눈으로 훑어본 다음에 눈을 번쩍 뜨면서 화가 김수일, 공작 부인의 애인 김수일. 하고 중얼거렸다. 비록 자기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때문이 아니었던가. 김수일의 주소를 숨기려고 애를 쓰던 공작 부인의 얼굴이 아라리 나타난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지는 지금 갑자기 추측하기 어렵거니와 하여튼 그 김수일이라는 인물이 가장 농후한 혐의자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을 실은 자동차는 벌써 남대문을 지나 부민관 앞을 지나고 있었다. 김수일이란 화가가 살고 있다는 설인동 중앙아파트는 바로 광화문 우체국 뒷골목을 조금 들어서면 보이는 2층 양옥이다. 황급히 자동차에서 내린 임경부 일행은 금자로 중앙아파트라고 쓰여있는 유리문을
기운차게 열었다. 수부라고 쓰여있는 조그마한 들창 안에 주인 마누라 비슷한 중년 부인이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다가 뚜벅뚜벅 들어서는 경찰관 나리를 쳐다보더니 이편에서 묻기 전에 먼저 들창을 다르르 열고 인사 대신 반만큼 웃어 보였다. 잠깐 조사할 일이 생겼는데 숙박부를 좀 보여주시오. 하는 임경부를 조금 의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네, 이것입니다. 하고 옆에 놓인 테이블 위에서 숙박부를 가져다 주었다. 지로실에 김수일이란 사람이 들어있을 텐데. 김수일? 김수일? 하고 두어 번 중얼거리다가 아, 저 뭔가 그림 그린다는 사람 말이죠. 아, 참, 그의 이름이 김수일이라지. 난 참 잊어먹기도 잘해. 그런데 그가 무슨 못할 짓을 했어요?